네, 정치 두드림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풀기용 토크로 들어갈 텐데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운명을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점치십니까? 일단 김현숙 장관은 버티기 어렵지 않나 이제 좀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현숙 장관 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이에 대한 동정론 자체가 여당 내에 없는 상황에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김현숙 장관 책임론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정부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결국엔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명분이 있는 게 어디냐 결국엔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다. 김현숙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면서 책임을 좀 떠안고 가는 게 정부에도 부담이 좀 덜 되고 해임이든 사퇴든 네, 형식이 그렇죠. 뭐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가야 그 다음에 여권에서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는 정도로 책임을 졌으니 전라북도든 민주당이든 문재인 정권이 너네도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명분이 되지 않을까.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그게 FM인데 지금 이제 용산에서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늠해 보면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곽 기자님 말씀처럼 이제 해임 건의안을 냈다라는 식의 보도도 나왔었고 그런 흐름들이 지난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지금 사과보다는 그 정부 지금 현 정부가 잘 마무리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용산이 잼버리 책임론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 굉장히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여가부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의 포인트가 다른 거 아십니까? 김은지 기자는 용산에 방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곽우신 기자는 여의도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2차 질문. 용산이 셉니까? 여의도가 셉니까? 이거 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라서 물론 모든 거는 우리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무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또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인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용산에서 김현숙 장관을 그렇다면 무조건 지키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확신이 안 된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의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면 국민의힘은 그걸 알아가지고 탁 움직일 텐데 용산의 시그널이 그래서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주 명확하지 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를 봤던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무조건 그거에 반대하면서 그거 아니야. 막 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딱히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뭐냐면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뭐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막 딱히 시그널도 없고 이러면 이걸 발판 삼아서 우리도 여가부 폐지 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가? 이걸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인사를 잘하셨다. 김현숙 장관 왜 내려보냈죠? 부처 폐지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네. 김현숙 장관 이번 잼버리를 이렇게 말아먹음으로써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네. 아주 이제 뭐랄까 아주 딱 그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사였다는 게 시차를 두고 증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잼버리는 국밥이 아닙니다. 표현을 좀 정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네. 예, 같은 차원의 이야기인 건데요. 오히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여가부 책임론을 선도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이제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될 것도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무적 책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사실 좀 가늠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책 인사 요구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딱딱론을 들고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이렇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식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면서 그 책임이란 건 법률적 책임.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서울시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사건을 겪고도 주무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행복청장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해임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5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아직까지 대통령이 딱히 메시지를 물론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식의 인사 조치 기류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과연 이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본다면 어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 내지 국면 모면용 좋게 표현해서 정책 책임을 묻는 인사는 안 했다. 다만 실무적 법률적 책임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자리 보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김현숙 장관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면 해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지 좀 더 어떤 그 절충적 전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감사원이 감사 들어가려고 지금 몸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면 뭔가 조사가 결과가 나와야 뭐를 뭐 법률적 책임이라도 물을 건 물을 테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금방 뭐가 나올 건 아니다라는 어떤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도달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됐다는 평가를 먼저 내놔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뭐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그러면 이건 하죠. 감사 가이드라인입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뭐 마무리되는 건 했지만 어쨌든 과정에서의 문제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설마 뭐 그렇게까지 큰 정무적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소위 말하는 타이거들이 이제 달려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타이거, 예,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늘 강조했던 본인 밑에서 잘 감사하는 사람들을 타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선의 방향이 전북도로 더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한 일정 부분 반박의 가름이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주 저희가 이동관 이야기했을 때 연속으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반 무만이인 거죠. 그러니까 반 게임으로 만들면 그리고 무당층을 많이 만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국민의힘한테는 앞으로 총선 있어서 그 불리한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전 정부나 민주당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도 그런 연장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이제 김현숙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명확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다 덜어주는. 근데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액션이 없는 걸 보면 김현숙 장관이 이상민 장관만큼 그렇게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까 좀 이 부분에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더 덧대면 뭐 이풀기인데가 여기가 이게 물론 사임할 수도 있고 감사원 결과를 따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이상민 장관만큼이나 김영숙 장관의 지위가 이제 그만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그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때 그 비서실, 그러니까 선대위 비서실 정책 메시지 팀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권력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김영숙 장관 또한 그렇게 거리가 먼 사람은 아니다라는 지점도 그러니까 좀 봐야 인수위 된다. 단계까지만 또 상당히 파워가 있는 존재 이렇게 좀 많이 간주가 됐었던 사람이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분한테 한번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봅시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일단 사면 복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0월로 예정돼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이제 일단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가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기류가 어때요?
국민의힘에서는 원래는 무공천도 상당히 좀 고려하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분상 사실 뭐 창녕에서의 천례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자당 소속의 구청장이 어떤 원인을 일으켜가지고 나온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또 굳이 강서구청 이번 선거에 수도권 민심이 사실은 그렇게 썩 뭐 여건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냈다가 괜히 깨지는 모양새만 보이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 총선으로 준비하는 스텝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보내느니 그냥 요런저런 명분 내세워가지고 정리하자. 요런 쪽이 조금 더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특별사면이라는 이 폭탄이 던져지고 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후보를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지역 당협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당협 쪽에서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지난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공천돼가지고 후보로 내려올 때도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준비하던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1심에서 유죄 확정된 인물을 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또 선거를 치르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당연히 그럼 이번엔 당협 이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인사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쨌든 지역의 분위기 다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또 무시하고 공천을 안 해.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공천을 한다고 하면 또 김태우한테 줄 거야? 하게 되면 또 당협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국힘 내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진다. 그렇죠. 지역의 민심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읽고 있어요? 네, 어제 이제 유상범 대변인이 시선 집중에 나와서 했던 반응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이지 않았습니까? 네, 곡소리부터 냈죠. 예, 굉장히 그게 솔직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고 지금 민생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체가 지금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속내를 보이는 거라고 좀 읽혀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미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김진선 후보랑 예비 후보랑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로 뛰었다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고 나니까 무소속으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번엔 자기한테 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 국민의힘 가불병 위원장들끼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나가기로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초조하고 그러니까 뭐 초조하다는 말씀까지 하신 건 아니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고 만약에 표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뜻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예. 좀 과구신 기자가 저는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당협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결정하더라도. 근데 반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래 이번에 공천하자 그래갖고 이제 지역 당협 쪽에 좀 이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그럼 김태우 전 구청장 가만히 있겠느냐? 김태우 전 구청장도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뛸 기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고 또 안에서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되면 그 선거 해보나 마나인 건데. 강석으로 돌아가겠다 어제 그 얘기 했어요. 그렇죠. 강석으로 돌아가겠다. 물론 이제 그 입장문에 출마하겠다 이런 워딩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맥락을 보게 되면은 혹시 주소지가 강서구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제 그 입장문의 말미에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이 허락하고 당에서 이제 기회를 준다면 이란 전제가 달려 있긴 하고 어떤 자리든 뭐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했지만 두 분의 진단을 공통 분모가 그 김태우 전 구청장한테 공천을 줘도 자중질환, 안 줘도 자중질환. 결국은 분열은 그러니까 필연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큰 분열과 작은 분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민주당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예비 후보만 13명이다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 후보 적격 심사도 좀 미뤄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빨리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12명은 뒷짐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은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상황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12명은 불쏘시개를 써야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는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천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는 게 하나의 이제 그 창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3명이 난립한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로 이제 선거가 다시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정치권 모인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재보궐에 관련해서 하던데 재보궐 선거는 3대가 도와야지만 가능한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출마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총선과는 다르게 딱 하나의 선거구에 굉장히 전국적인 관심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당 지도부가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는다. 그렇죠. 떨어지건 붙건 간에 그 전국적 인사로 순식간에 떠오를 수 있어서 재보궐 선거는 누구든 굉장히 나가고 싶어하는 선거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강서구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저 지난번 지방선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이슈도 있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LH 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빌라 전세 문제 터졌던 게 강서구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강서구청의 책임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강서구가 사실은 지역 민심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열세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 권력에 대한 중간 심판론적인 성격도 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13분이나 지금 이제 예비 후보자로서 이제 적격 신청을 넣은 거고 이 심사에서 누가 되시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탈환해가지고 총선의 징검다리로 드딘돌 하나 놓겠다 이런 구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국민의힘 이런 복잡한 사정을 용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을 해줬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용산에서는 공천해 주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금 사면복권 결정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메시지가 좀 묘하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그런 있는데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면복권이 확 실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공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국민의힘 당규에서는 그럼 거리 상황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할 수 있다고 예. 돼 있죠. 할 수 있다죠. 네.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2021년에 민주당이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후보 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한 적이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과 딱 각서기도 좋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태우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메시지의 톤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죠. 용산 눈치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점점 뭐 당정이 함께하는 그러면 오히려 눈치라고 보기보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는 사실은 시그널은 누가 보더라도 야 김태우 전 구청장이 한 번 더 기회 주고 이번에 보궐선거 출마시켜라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뭐 조율이 막 잘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무공천 쪽으로 좀 교육을 했었는데 갑자기 용산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아 그럼 김태우 전 구청장을 또 공천을 해줘야 되나?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좀 이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면 하는 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책임 결국 누가 뒤집었으냐? 아니 예. 그래서 공천을 줘서 만약에 나갔는데 김태호 전 구청장이 떨어지면 그때는 그는 또 다시 고스란히 부담이 또 용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산은 용산 부담이기보다는 이제 당의 또 부담으로서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예. 네, 용산이 근데 또 그렇게 막 여당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뭐 이 여당 상황을 고려해줘가지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 용산은 공천과 이런 데 개입해서 안 되고 개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입각해서 볼 때 지금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동의하십니까 두 분? 예,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또 독자신학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다음에 정태근 전 의원 이 둘이 뭉쳐서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게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강서구의 후보를 낼까 말까를 두고 지금 굉장히 안에서 이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의당에서 또 세 번째 권력 중심으로 양당 빼고 다 모이자 또 이런 제안도 한 상황이고요. 금태섭 전 의원 측에서는 그 제안 자체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근데 이번에 후보를 내면 어쨌든 선거를 잘 치러서 완주를 하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있는데 과연 지금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가 그만한 준비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 요즘 양이 이제 내냐 마느냐를 가지고 당내 분위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근데 이제 쪽이었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독자신당에서 후보를 해서 당선을 시킨다. 그럼 순식간에 그냥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완전히 뭐 그 정책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는.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겠죠. 근데 만약에 아주 그러니까 극미한 득표율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존재감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건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새로운 정당 대변인이랑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곽 기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열어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사면 확정을 보면서 굉장히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도 후보 2명을 놓고 출마 자체를 조금 검토했었는데 9월 19일 날 창당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내부적 논의가 있어서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좀 있었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굉장히 당내 강경한 목소리들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좀 부당한 측면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아무래도 강서 쪽에 좀 듣는 이야기들이 통로가 있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면서 좀 도와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다녔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양당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좀 각을 세우기 쉬운 양비론 펴기가 딱 좋은 환경이 이제 그러니까 조성이 됐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자기들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렇게 후보 난립하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진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서는 지금 이제 좀 뛰어야 된다라는 판단 쪽으로 많이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낼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어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데요. 물론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그러니까 짚은 거지는 뭐 수도권 폭망론이 뭐냐 이런 얘기 우리 한번 짚은 적이 있잖아요. 어찌 본다면 그거에 1차 가늠자가 될 게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 여부와는 또 무관하게 그 자체의 선거 결과에도 사실은 관심이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유일하게 치러지는 선거고 사실은 서울 민심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딱 리트머스가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선거가 좀 뛰어도 안 좋고 안 뛰어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226개 지자체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가 중앙당이 무슨 입장을 내냐 이런 이상한 말을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제 기억으로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어느 한 정당이 계속 쭉 독식을 해왔던 지역이 아니에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당선이 됐던 지역이겠지만 일종의 스윙부터 지역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장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전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지점이 있긴 있다. 그렇죠. 네, 단순히 다만 승패가 아니라 2020년은 이제 세 당이 다 민주당, 세 지역이 다 그렇죠. 민주당이었다라는 건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승패만이 아니라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이 결론이 나느냐도 사실은 총선을 예측하기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집중. 어제 서면 복고 했었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MB의 경제 스승으로 불렸던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MB맨들을 좋아하느냐. 좋아한다를 넘어서 사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전략적 동반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정부 제가 특징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인재풀이 너무 얕고 좁다. 이거 프로야구로 치면 뎁스가 너무 얕은 거죠. 쓸 수 있는 선수층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구단은 뎁스가 많이 강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뎁스가 약한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사실상 친이계로 국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선을 넘어오면서 민주당 쪽하고는 이제 연이 거의 끊긴 상황이고 그러면 보수층이 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친이, 친박 이렇게 있는데 물론 두 전직 대통령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악연이 있지만 여기서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게 친박계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보수 중심의 충성심 로열티를 좀 강조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친이계는 조금 더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이해관계에 따른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친이계 같은 경우에는 정치 무대의 전면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복권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적재적소에 쓸만한 인물이 워낙 없는 상황에서 친이계 쪽 인재풀을 끌어다 쓰는 것이 사실 제일 편하고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친이계하고의 이런 밀월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김문재 기자는. 전략적 제휴 혹은 뭐 5월 동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서 유죄까지 만든 검사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 은지로 잡혔을 때 그 어떻게 그 뭐 이제 그 과거 조폭과 형사가 뭐 호영호지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전략적 제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고 그리고 피의자 관계였던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좀 깔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제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MB계가 많긴 하죠. 특히나 김대기 실장이나 이관섭 수석 같은 용산 쪽 인사들을 보면 더욱더 두드러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면을 MB계가 이제 발군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지난 사면 때 박근혜 쪽 인사들이 훨씬 많이 했거든요. 김기춘, 우병우, 최경환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명 이런 것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이 MB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곽 기자님 말씀처럼 인재풀의 문제인 건데요. 결국은 친박계 인사들은 대부분 국정농단으로 상당 부분 이제 감옥에 가거나 혹은 사면 복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재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도 이제 경제 쪽 인사들을 보면 친박 인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강석훈 지금 산업은행 예, 장관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인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친이계라고도 불리지만 친박계라고도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친이계에서만 인재풀이 많고 사랑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출범 단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재 풀에서 친박계 같은 경우는 바로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뒤끝에 계속 놓여 있었기 때문에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MB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 작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가 가장 쿨했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정감사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말을 한 바는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연결돼서 이제 MB와 좀 가까운 게 아니냐, MB계를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보실만한 게 그 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회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젠다 중에 하나로 이명박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억나네요. 예.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해주냐 마냐라는 것이 아젠다로 올라가냐 마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MB계가 띄운 이야기지 윤 대통령은 관심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과 MB계 그리고 MB 사이에 각각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악연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국정농단 수사할 때 MB도 수사해서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악연이 있긴 있죠. 맞아요. 수사 악연으로 따면 뭐 친박이나 친이나 뭐 다를 거 없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당장 쓸 수 있는 풀이 갖춰져 있는 풀이 어디냐? 결국 이 문제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2군에서 이제 1군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 선수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는 누군데요? 그러면 이부제 만들지 않을까요? 예? 이제 만들지 않을까요? 아 총선을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직 지금 검사들 이런 분들 뭐 검사 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네.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의 용산의 목표가 총선 과반 의석 점유하고 뭐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진짜 친윤, 진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배지를 달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왜냐하면은 지금 친윤의 상당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MB맨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수틀리면 다시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지위가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을 다시 거꾸로 적용하면 총선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린다면 그 순간에 그냥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깨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그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야기. 정치는 냉정한 거군요. 역시. 그죠? 사실 인수위 때도 뭐 이명박 정부 시즌 2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 지금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인재를 어떤 식으로 쓸지가 좀 예측이 됐었잖아요. 네.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찌 본다면 인사가 만사라고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은 없긴 한데 인물을 쓰더라도 그것이 어떤 뭐냐면 본인의 국정 철학을 통해서 필터링이 좀 되면서 여과가 되면서 윤석열 표로 다시 재정립이 되면서 사람을 갖다가 기용하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본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그 정책을 그대로 펴는 것.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냐 MB의 국정 철학이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MB 정부 때 그 국정 철학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쓰기 좀 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두드림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망이 갈렸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밑장을 미리 하나. 저희가 이당 출입한 지 좀 됐는데 한 번도 뭔가 예측해서 맞춰본 적이 없어요. 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망을 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뭐 출연자로 가서 뭐 전망해 주세요. 그러면 곤혹스럽죠. 아,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막. 근데 또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틀리나? 패널이 틀리는 거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냥 부담 없이 던지는데 너무 가혹하다. 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웬만하면 전망 좀 해주세요라고 안 물어봤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하여간 기억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